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또 새로 썼습니다. 시장에서는 대선 이후 코스피가 2,300선까지 넘어설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서울에서 재건축으로 이사하는 세대가 5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돼 이 지역에 전세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토부가 현대기아차의 디젤차 5종에 대한 리콜을 공고한 데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최대 25만여 대 달하는 물량의 리콜 여부가 주목됩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사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신선식품마저 모바일 쇼핑으로 구매하는 엄지족들이 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가 이들을 잡기 위한 경쟁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코스피가 지난 4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새로 쓰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국내의 불확실성 감소로 코스피가 2,300의 벽을 깰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 비중이 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증시를 주춤하게 할 복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역대 최고가의 지붕을 또 한 번 뚫고 전거래일보다 2.3% 오른 2292.7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2300선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대선도 하나의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면 시장이 더욱 안정을 찾을 것이고 새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가 지수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13대 이후 18대 대통령까지 코스피 평균 수익률은 임기 1, 2년 차 때 23에서 26%로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는 헌정 사상 첫 탄핵 이후 치러지는 대선이어서 그 기대감이 더욱 크고 4월 말부터 소비 심리가 100포인트를 웃도는 등 경기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어 코스피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업계는 예상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대선 후보들이 입을 모아 4차 산업혁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IT 기업 중심의 실적 회복과 증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이 계속되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도 이미 올해 들어 매수 우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증시 상승세가 주춤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 경기 지표가 다소 부진했는데 미국의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달러가 다시 강세로 전환되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외국인 자금이 코스피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한 만큼 외국인 자금 동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올 연말까지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이사한 세대가 5만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물량인데요. 이들 수요는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하남, 성남 등으로 이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시에 이사 수요가 몰리면 국지적인 전세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 아파트. 이 단지는 지난 2일 강동구로부터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 오는 6월에서 7월이면 5,930가구의 이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재건축 추진은 기본 계획을 세운 뒤 조합 설립 인가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관리 처분 인가를 받으면 보통 2, 3개월 내로 이주가 시작됩니다. 이 단지에 사는 약 6,000가구가 이사를 시작하게 되는 만큼 강동구와 맞닿은 경기도 하남 미사지구를 비롯해 남양주 다산 신도시, 성남 위례 신도시 등으로 이사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114가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사업 시행인가와 관리 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를 조사했더니 48,921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보통 6개월 내로 관리 처분 인가를 받는 만큼 이들 단지는 올해 안에 이삿짐을 쌀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정비 사업으로 소멸된 주택이 22,045가구인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이주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 강남 4구의 42%에 달하는 2463가구가 집중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대문구와 동대문구, 성북구 등에도 이주 수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로 이주하는 수요가 수도권 등으로 일시에 몰리면 안정세를 찾고 있는 전세 시장에서 전세난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달 수도권 전세 가격 변동률을 조사했는데 0.1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0.05%포인트 내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10년 뒤를 내다보는 종합적인 재건축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주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조정하거나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물량이 너무 많은 것을 조정한 결과가 그 정도예요.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업계에선 앞으로 10년간 서울에서 정비 사업이 지금보다 20-30%가 더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위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차 디젤차 5종에 대한 리콜을 권고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국토부의 리콜 권고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결함이 운전자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현대기아차가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최대 25만여 대에 달하는 물량이 리콜될지 이번 청문회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공 파이프 손상, 허브너트 풀림, 캐니스터 결함, R엔진 연료호스 손상, 주차 브레이크 경고 등 불량. 국토부가 지난 8개월간 조사에 발견한 현대기아차의 5건의 차량 결함입니다. 진공 파이프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드는 힘을 줄여주는 부품으로 손상되면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타이어와 차체를 연결해주는 허브너트의 결함은 주행 중 자칫 타이어가 빠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캐니스터는 시동 꺼짐, 연료호스는 주행 중 화재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이 같은 위험이 발견되자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결함은 운전자의 안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자동차관리법 31조에 따르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을 경우에만 리콜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두 가지 규정만 잘 지켰다면 결함이 있더라도 리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리콜 결정에 열쇠를 진 국토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국토부는 현대기아차가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자 강제 리콜을 가릴 첫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현대기아차가 적극적인 해명과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최종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청문 결과에 따라 이르면 6월 중순부터 제네시스, 에쿠스 등 최대 25만여 대에 달하는 차량이 리콜될 예정입니다. 앞서 17만여 대에 달하는 세터2 엔진 리콜에 이어 주력 차종이 줄줄이 리콜되면서 품질 경영 논란의 중심에 선 현대기아차. 과연 이번 청문회를 통해 흉기차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모바일 쇼핑이 대세가 되면서 신선식품까지 모바일로 구매하는 엄지족들이 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이들을 잡기 위한 경쟁에 나섰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손으로 몇 번 터치만 하면 주문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모바일 쇼핑. 눈으로 직접 보고 사야 한다는 편견이 깨지면서 신선식품까지 모바일로 쇼핑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마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온라인 쇼핑몰인 이마트몰에서 모바일 매출의 비중은 67.8%를 기록했습니다. PC 매출 비중인 32.2%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2014년 신선식품의 모바일 매출은 28%였는데 3년 만에 3배 가까이 뛴 셈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인터넷을 접해서 스마트폰조차를 다루는 세대가 지금 구매력이 큰 30, 40대가 됐고, 또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늘면서 언제 어디서나 장을 볼 수 있는 모바일 매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모바일 장보기가 보편화되자 유통업체에서도 신선식품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엄지족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마트는 지난달 카카오와 손잡고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한 장보기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마트몰 상품을 산 뒤에 신세계의 예약 배송 서비스인 SSG 배송을 통해 받아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홈플러스는 자사 쇼핑몰뿐만 아니라 11번가 G마켓, 옥션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도 당일 배송 전용관을 열면서 판로를 넓히고 배송 담당자의 이름을 공개해 신뢰도도 높였습니다. 온라인 오픈마켓 업체들도 당일 배송, 예약 배송을 내걸고 모바일 신선식품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티몬에서는 원하는 시간에 물건을 배송해주는 슈퍼 예약 배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위메프는 밤 10시까지 신선식품을 주문하면 2길 배송해줍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한창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삼성전자 등 전자업종의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진 가운데 정유화학과 철강업종도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자동차와 항공업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실적이 감소했습니다. 김상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매출액으로 50조 5,475억 원을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영업이익은 48.2%나 증가한 9조 8,98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46.2% 증가한 7조 6,844억 원에 달했습니다. 메모리와 디스플레이 가격 상승, 프리미엄 제품 판매 증가 등에 따른 부품 사업이 실적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해냈습니다. LG전자 역시 1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보다 각각 10%와 82% 증가한 14조 6,572억 원과 9,215억 원에 달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 부분에서 적자폭을 줄인 가운데 가전과 TV 사업 분야의 실적 증가로 영업이익이 지난 2009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정유화학 업종 역시 1분기에 실적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각각 12조 3,871억 원과 1조 43억 원을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0%와 19%씩 성장했습니다. LG화학도 분기 매출액으로는 처음으로 6조 원을 넘어서 6조 4,86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7,969억 원으로 6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철강 부문도 고른 실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5%와 36.6% 증가한 7조 674억 원과 7,954억 원이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순이익도 88.3% 급증한 8,396억 원에 달했습니다. 현대제철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2.2%와 29.9% 늘어났고 순이익도 115%나 증가한 3,41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철강 가격 상승과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 등이 철강업종 전체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차의 경우 중대형 이상 차량 판매 호조로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4.5% 늘어난 23조 3,660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6.8% 감소한 1조 2,508억 원에 그쳤습니다. 마케팅 비용과 R&D 비용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순이익도 20.5% 감소한 1조 4,057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항공업계 역시 작년보다 실적이 줄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최대 40%, 아시아나항공은 50% 가까이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년 1분기에 저유가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었지만 올해 항공유가 지난해보다 50%가량 급등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카드사들이 저금리 시대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작년부터 카드론을 대폭 늘렸는데요. 대출이 늘어난 만큼 연체액도 늘었습니다. 주요 카드사들의 연체 잔액이 무려 1조 원에 달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작년 카드 대출을 크게 늘렸던 카드사들의 연체율이 올라가고 연체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을 공개한 카드사들의 연체 잔액은 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신한과 KB국민, 우리, 하나, 삼성카드의 1분기 연체 잔액은 총 9,552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4.7% 늘었습니다. 연체 잔액은 1분기 이상 연체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카드사별로 보면 신한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사의 연체율과 연체액이 증가했습니다. 우리카드의 연체율은 1.41%, 연체액은 1,030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각각 0.29%포인트, 27.2% 늘었습니다. 하나카드도 같은 기간 연체율이 1.67%로 0.13%포인트 올랐고 연체액도 1,050억 원으로 6.7% 늘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고금리인 카드론 대출이 많이 늘어났고 연체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 5개 카드사의 고금리 대출인 카드론 잔액은 작년 말 25조 4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말 대비 11.9% 늘었습니다. 경기 부진이 계속될 경우 다중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부실이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도 카드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카드사 최고 경영자들을 불러 분기별 가계부채 증가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을 넘지 않도록 매일 대출 취급액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2개 이상 카드사의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의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구분하고 충당금을 30% 추가 적립토록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촛불 전국과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라 열리는 사상 초유의 장미 대선에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데요. 서울경제TV는 내일 센 경제 현장 방송 시간을 2시간 늦춰 투표가 마감되는 오후 8시부터 대선 특집을 보내드립니다. 대선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자정까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 후보의 막판 유세와 판세를 분석하고 내일 투표에서 주의할 점 무엇일지 정은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주 전인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불과 6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각 후보들의 마지막 유세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대선 후보들은 지난 3주간 표심을 얻기 위해서 전국을 쉴 틈 없이 돌아다녔는데요. 오늘 마지막 공식 선거운동은 어디서 끝을 내느냐 자체가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장소 선택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 광화문 광장을 사실상 공식 선거운동의 마지막 장소로 택했는데요. 문 후보는 선거운동의 시작도 광화문 광장이었는데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이끌어낸 촛불 민심을 담아내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보수 대결집에 나서고 있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덕수궁 대한문 앞을 택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태극기 집회가 열린 장소에서 친박 세력을 포함한 보수층 결집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뚜벅이 유세로 막판 역전 드라마를 노리고 있는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이 창당한 대전을 택했는데요. 대전은 과학기술의 메카인 만큼 안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피력해온 4차 산업혁명 의지를 강조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일부 소속 의원들의 탈당이 전화위복이 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대전과 서울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벌였고 TV 토론을 통해 주가를 올린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서울 신촌에서 점심때부터 자정까지 12시간 필리버스킹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 깜깜이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각 후보 측에서는 내일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네, 주요 대선 후보들은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제각기 판세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여론조사를 볼 수 없는 기간이 6일가량 지나면서 각자 자신의 지지층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이른바 대세론이 뒤집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 판세가 뒤집힐 만한 변수가 없었던 데다 문 후보 지지층의 이탈도 거의 없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문 후보 측은 당선을 넘어서 과반 득표율로 승리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라고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서로 문 후보와 양강 구도를 구축했다면서 대역전을 주장했는데요. 홍 후보 측은 이미 안철수 후보를 제친 데 이어 문 후보를 거의 따라잡은 상황이라며 막판 보수 대결집으로 40% 대 38%로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안 후보 측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깜깜이 기간에 바닥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홍 후보를 멀찍이 따돌리고 문 후보와의 격차가 초박빙까지 좁혀졌으며 마지막 날 유세를 통해 문 후보를 제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한편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사표 심리 방지에 주력하면서 선거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사전투표가 26.06%라는 역대 최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대선 최종 투표율도 8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국민들의 열의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인데요. 이 사전투표에 혹시나 내 투표용지가 다른 후보 쪽으로 집계되거나 무효 처리는 될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의 여론도 커지고 있는데 이 무효표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대선 투표용지에 사퇴한 2명의 후보를 포함해서 총 15명의 이름이 인쇄되면서 기표란은 그만큼 좁아졌는데요. 이 때문에 도장을 찍기 불편했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도장이 완전히 찍히지 않았어도 정규 기표 도장을 썼다면 유효표로 인정되고요. 만약 투표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란에 묻었거나 아니면 실수로 더럽혀졌더라도 무효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도장이 칸을 벗어난 경우일 텐데요. 다른 후보 칸에 닿지만 않으면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또 한 후보자의 기호나 정당 이름, 선 위에 도장을 2번 이상 찍어도 되지만 이때도 다른 후보 칸의 선에 닿으면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특히 실수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다른 칸에 기표했더라도 투표 용지를 새로 한 장도 받을 수 없고 바로 잡을 방법도 없는데요. 기표를 잘못했어도 투표 용지를 찢는 등 훼손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19대 대선 투표와 관련해 정은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이른바 일자리 불임 현상이 심화되면서 제조업의 4%대 성장에도 일자리는 11만 개 줄었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제조업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작년 3분기 1.4%, 올해 1분기 4.4% 등으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률과 반대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작년 3분기 7만 1,000명, 4분기 11만 명, 올해 1분기 11만 2천 명 줄었습니다. 이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영향과 로봇 등을 통한 생산 자동화,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프랑스 새 대통령의 중도신당 앙마르슈를 이끄는 정치 신예 에마뉘엘 마크롱이 선출됐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최종 개표 결과 마크롱은 66.06%의 득표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극우 국민전선인 마린 르펜 후보는 33.94%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간 프랑스 정치를 양분해온 공화당과 사회당이 아니라 1년 전 창당해 국회에 의석이 하나도 없는 신당의 39세 대표가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마크롱은 선거 기간 동안 유럽연합 잔류와 자유무역 등을 내걸고 유럽연합 탈퇴와 보호무역을 주장한 르펜에 맞서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오는 7월부터 금융소비자들이 직접 은행을 찾아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노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한 번에 등록하거나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등록되면 실시간으로 전 금융권의 정보가 공유되는 방식으로 금감원은 개인 고객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1,101곳 전체를 이 시스템에 가입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소비자는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려면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은행 실무자는 금감원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은행에 갈 필요 없이 PC나 휴대폰을 이용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한 번에 등록하고 해제할 수 있어 소비자 불편과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파인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 사실 온라인 등록은 오는 7월부터 가능하며 금융권 실시간 공유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대학생과 구직자 1,693명을 대상으로 가장 입사하고 싶은 공기업을 조사한 결과 한국전력공사가 8.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순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직자들은 이들 공기업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로 정년보장 등 안전성을 꼽았습니다. 한국이 75세 이상 초고령층의 고용률이 18%로 5년 연속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위 멕시코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덴마크의 75세 이상 고용률은 0%, 프랑스는 0.5% 등이었습니다. 한진이 오늘부터 서울 지역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당일 4시간 이내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 이전 소포 접수 시 오후 3시까지, 오후 4시까지 예약 접수 시 오후 8시까지 배송이 가능합니다. 한진은 서울에서 이 서비스를 시행한 뒤 전국 광역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국발 황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오늘 오전 11시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올 들어 6번째입니다. 각 지자체에선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이 있는 시민, 노약자, 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할 시 황사 방지용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수입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현재 미세먼지 농도 서울이 252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와 있는 등 대기질이 매우 안 좋습니다. 대선일인 내일도 오전에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영동과 경북도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오후에도 한때 나쁨 단계로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비 소식까지 있는데요. 현재 남서쪽에서 비구름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는 오늘 밤 제주도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내일 새벽에는 전남 해안까지 영향을 주겠고요. 오후가 되면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전국 대부분 지방이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로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중국 상해 부근에서 북동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리는 건데요. 모레가 되어서야 이 저기압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점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오겠고 비의 양은 많진 않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점차 흐려지겠고요. 역시 저녁 나절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남부도 새벽에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해상으로도 비 소식이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수요일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